사람을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찾는 건 평생이 걸립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과 스치고 대화하고 부딪힙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내 편이 되고 누군가는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천둥 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낙엽이 땅에 내려앉듯 소리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수십 년 관계가 끊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릎에 상처가 나고 말지만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에 넘어지면 영혼에 금이 갑니다. 그 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고 오래갑니다. 흔히 될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은 돈보다 사람 때문에 더 자주 무너집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풍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내 안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과정이더군요. 그 지도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인 셈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착하게 살아라, 배려해라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보다 사람됨이 먼저라고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고결한 인격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착한 마음 하나만 믿고 인간관계의 파도에 몸을 던지면 거친 물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만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는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도 없이 나침반만 쥐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무작정 착하기만 한 것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설정도 없는 공용 와이파이처럼 누구나 접속해서 함부로 쓸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무례한 태도가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인격이 빛을 발하려면 그 인격을 상대가 함부로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이 결여된 착한 마음은 종종 오해라는 독화살로 돌아옵니다. 세심한 배려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며 살았는데 왜 함부로 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용만 하려 한다고 억울해합니다. 그 억울함의 한 겹을 벗기면 더 아픈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뼈아픈 자괴감입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못나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배려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추상적 도덕만 들었지 그 착함을 지키는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 70대에 접어들면 마음은 얇은 유리잔처럼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 웃으며 넘길 수 있던 무례함도 이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신체적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노화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도 쉽게 지치고 소음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 감정과 권리를 양보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타인의 요구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존재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지키지 않는 자리에는
존중이라는 귀한 손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아를 투여하고 다른 쪽이 흡수만 하면 관계는 붕괴됩니다. 이것은 관계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긍정적인 말 5보다 더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부정성 편향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부정적 기운을 뿜는 이들에게 내 인격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로운 선별의 과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극한 상황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을 먼저 챙깁니다. 공포가 엄습하면 약한 이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유독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완력으로 남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 품격은 거창한 철학 서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와 말 한마디의 온도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전함의 감각이야말로 모든 신뢰의 뿌리입니다.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자꾸 더해야 한다고 믿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희생하고 더 맞춰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과잉된 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적절한 절제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보다 갚아야 할 빚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의 빚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대는 당신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부담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존중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하게 다가가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나의 배려가 타인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의 품격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해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너무 쉽게 파고듭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라며 묻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그만뒀다며 앞으로 어떡하냐고 캐묻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 자신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거나 걱정이라 포장한 참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공세에 상대방의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닫힙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뒷모습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과 부끄러운 얼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정을 굳이 밝혀내려 할 때 상대는 직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타인의 내밀한 영역을 강제로 점유하려 드는 행위는 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인식적 침범이라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고마운 기억은 금방 잊어도 수치스러운 기억은 오래 보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의 창피함은 10번의 친절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든 순간 그 사람의 기억에 영구적으로 각인됩니다.
학생이나 후배가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방식이 상대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도 배려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알아챘더라도 그것을 면전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내 곁에서 편안함을 잃습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 곁에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리는 이성을 설득하지만 편안함은 영혼을 머물게 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옷차림이 단정하던 친구였는데 그날은 옷도 구겨지고 얼굴빛도 초라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이 묻더군요. 요즘 힘든가 봐.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라고 말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후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숨 쉴 틈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읽는 책이나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 방향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조용히 따로 연락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그는 비로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집안에 큰 환자가 생겨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무너져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 주셔서 살 것 같았다고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리더군요. 사람은 정말 말 한마디에 죽고 또 살아납니다. 관계의 진정한 깊이는 거창한 수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려 깊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의 불화나 돈 문제나 건강 상태를 습관처럼 꺼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런 질문들을 받으며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섬세함에 걸맞은 방식으로 관계를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착함을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개인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약 45cm에서 1m 정도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허락하지 않은 선을 넘는 것은 무단 침입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며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는 누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느냐를 겨루는 일종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너진 자존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가까우니까 물어봐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친하니까 캐묻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되니까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겉으로 선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틈이 됩니다. 만나기가 껄끄러워지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이 생명수인지 올가미인지는 눈빛이 말해줍니다. 웃고 있어도 눈빛이 서늘하게 굳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비상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물어본 건데라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에게는 결코 그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침입이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캐묻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관심을 거두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타인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깊은 배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신뢰라면 그 기둥을 갉아먹는 것은 험담입니다. 관계가 거대한 배신으로 단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사소한 자리에서 싹트는 말의 독버섯 때문에 고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이 열리고 말이 많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속 깊이 고인 외로움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판단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화는 쉽게 남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의 자식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떠들게 됩니다. 그중 가장 자극적이고 손쉬운 대화 소재는 남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험담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잠깐은 재미를 주고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가짜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자리를 비우면 화살은 남은 누군가에게 향합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헐뜯은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과 당신을 헐뜯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전염이라 부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인간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험담에 할애합니다. 험담은 어쩌면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에 순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험담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고도 모르는 척 흘려보내는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지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기 싫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맞장구를 치는데 나 혼자 입을 다물면 어색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도덕적인 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양심을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자리는 당신의 허물도 도마에 오를 예고편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어르신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잠깐 차잔을 내려놓더니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모임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비난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의 물줄기를 돌렸을 뿐입니다. 잠깐 어색했지만 곧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험담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사람을 얻는 진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내 이야기도 이 사람 앞에서는 안전하겠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쌓여서 귀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칭찬이나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리에 있거든 귀를 씻고 입을 닫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고도의 생존 지혜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타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험담의 자리에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는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세련된 방패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즉시 전환하십시오. 건강 이야기든 여행 이야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정 힘들다면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과한 웃음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도 동조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차가워 보일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험담은 잠깐의 재미를 주지만 대화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좋은 주제를 꺼내는 사람은 분위기를 환기하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마음을 터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함은 남의 흉을 보지 않는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돌과 같아서 던지기는 쉽지만 맞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침묵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고요한 태도가 언젠가 당신을 지켜주는 아군이 됩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떠들 때 혼자 지켜낸 작은 침묵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관계를 망치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 침묵과 절제라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밝은 기운입니다. 좋은 관계가 화려한 말주변이나 대단한 선물로 유지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입술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10분만 앉아 있어도 기가 빠집니다.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는 1시간을 떠들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히려 생기가 돕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당연함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모든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수발을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감사세포는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뜬 것조차 감사할 일입니다. 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작은 서운함은 물에 흘려보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거꾸로 실천합니다. 작은 섭섭함은 대리석의 정으로 새기듯 깊이 각인합니다. 평생을 곱씹습니다. 반면 따뜻한 배려는 모래 위 글씨처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속 장부는 늘 적자로 가득합니다. 얼굴에는 불만 섞인 그늘이 가시질 않습니다. 감사는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입니다. 감사는 상대에게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최고의 인정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긍정적 에너지가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관계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바쁜데 시간 내서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입니다. 덕분에 오늘 우울했던 마음이 싹 가시네요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는 생각에 벅차오를 것입니다.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공포 반응을 억제하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감사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밝음은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쏟아내지 않는 정서적 위생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잠은 안 오고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힘들다 죽겠다로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됩니다. 듣는 사람도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불평을 받아줄 여유가 모두에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상처를 훈장처럼 내보이며 위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안 좋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할 줄 압니다.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평온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음의 의미입니다. 어느 여든이 넘은 어르신은 동네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에게도 경비원에게도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따뜻한 햇살 아래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훈훈한 기운이 남습니다. 반면 늘 인상을 쓰며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의로운 어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외로운 섬이 되어갑니다. 밝음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할지가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대신 날씨가 참 좋다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에 크게 감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호의에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픔보다 상대 안부를 먼저 묻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들을 지키기 위해 당연함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감사와 발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의 정점이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의 미학입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서 입을 열고 싶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기억은 옛날 일에서만 선명해지고 서운함은 가라앉질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경계했던 캐묻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수사관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풍경을 함께 바라봐주는 동행자의 시선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10분 이상 진지하게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느라 바빠서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며 가로채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발화가 나의 청취를 통해 의미를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울림이 상대에게 돌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을 대화적 상호성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을 총동원해야 하는 고도의 에너지 소모 활동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다 스마트폰을 만지면 말하는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반대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륵 풀립니다. 세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 세 마디면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줄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수십 년 알았으니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평생 변하는 존재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에게도 어제와 다른 고뇌와 내일의 설렘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여전히 궁금해하고 발견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관계를 화석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햇빛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햇빛을 함께 쬐어주는 것만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경청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를 귀인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누가 더 똑똑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착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생 지식을 전달해왔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이론을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서툰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면을 지켜주는 침묵이 있습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모르는 척이 있습니다. 험담을 끊어내는 용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경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상대방을 내 곁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핀잔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입니다. 뻔한 질문 대신 따뜻한 침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세상은 차갑고 냉정하지만 서로에게 편안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남은 삶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귀인이 멀리서 나타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귀인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미 당신의 삶은 귀인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당신의 다정한 경청이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곁은 누군가에게 이미 소중한 안식처입니다.